안녕하세요.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셜록님? 너무 바빴어요. 요즘 일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온다는 소문이. 헛소문이고요. 마음만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요? 네. 날이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네. 이제 진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정말? 네, 여름을 좋아요. 좋아하시는구나. 여름 혹시 휴가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휴가를 계획은 짜고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갈 수 있을지 일단은 집에서 좋은 영화, 좋은 책 많이 읽고 접하려고요. 많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언니들 많이 추천해 주세요. 진짜죠?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현정님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서 오세요, 현정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인생 책으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오늘은 인생 영화를 가지고 한 시간을 꽉 채워볼 텐데요. 현정님께 제가 인생 영화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주저없이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를 꼽아주셨어요. 너무 좋은 영화예요. 지난번 책 키친 때랑 마찬가지로 인생 영화란 말이 또 굉장히 부담스럽긴 했는데요. 뭐 하나에 이렇게 꽂혀서 인생 이렇게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뭘 대표성을 가지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영화를 봤을 당시에 저한테 좀 울림이 있었고 그 울림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영화여서 물어보셨을 때 제가 이 영화를 바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울림이라고 말씀하셔서 저 사실 뭔지 알 것 같아요. 뭘까요? 사실 저는 약간 이 영화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또래 친구들은 이 영화를 잘 몰라요. 예,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90년대 초반인가요, 이 영화가? 그렇죠. 91년인가? 94? 너무 옛날 영화기도 하고 저도 이 영화를 봤을 때 너무 어릴 때였는데 옛날 영화. 어렸으면 고전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네.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중간중간에 OCN에서도 방송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볼 때마다 사실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너무너무 근데 이 영화를 좋아하는데 추천을 해주셔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봤어요. 어떻게 근데 그 시대에 이 영화를 봤지? 근데 이게 사실은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었는데 사실 비디오로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디오로 빌려서 봤던 기억이 나요. 워낙 영화를 되게 좋아했던 소녀였나 보다. 소녀 어색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영화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잠시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저 약간 이런 다시 보니까 이 색채가 사실 너무 이뻐서 근데 이 영화나 약간 길버트 그레이프 같은 영화가 맞아요. 사실 저는 다시 보더라도 또 좋더라고요. 예, 그런 톤의 영화들이 그 당시에 좀 많았었고 맞아요. 예. 이거나 스탠바이 미 같은 맞아요. 그런 예. 영화들. 예. 약간 그런 영화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따뜻한 이불 덮는 약간 그런 포근한 느낌?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왠지 그냥 허클베리 핀이나 맞아요. 톰 소여 이런 네, 그 씬들이 좀 생각나게 맞아요. 하는 그런 톤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와. 감독님이 이 영화를 원래 보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그 당시엔 못 봤어요. 그런데 포스터는 기억이 나요. 그 비디오 가게를 항상 지나다니면 그 앞에 이렇게 프라이드, 그때는 후라이드. 맞아요. 후라이드. 네.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고 적혀있는 포스터에 4명의 여자 주인공들이 이렇게 서 있는 포스터.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그 포스터에서. 근데 그게 좀 저한테는 좀 신기했던 게 그 당시 제 기억에는 남자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그런 영화가 많았는데 이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는 여자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심지어 근육질의 남자 주인공이 한 명도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영화? 그래서 안 보셨군요. 그 당시 그래서 여성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영화는 여성 영화인가 보다 그렇게 기억하고 보진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찾아보니까 그 시기에 개봉했던 여성 영화들이 좀 꽤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 영화 외에도 기억에 남는 여성 영화가 있으신지 그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여성 영화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맞아요. 있기는 해요. 너무 구분을 지어버리면 또 사실은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앞에 여성이 붙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예.
그 자체가 좀 이제 역차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근데 어쨌든 이 영화를 여성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았었고요. 근데 굳이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이 영화 이후에 이제 델마 루이스가 좀 비슷한 느낌의 좀 더 비극적인 느낌을 가지고 봤던 영화고 그다음에 또 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는 지금 감독님하고 하고 있는 그 사실 그 책 모임, 네. 독서 모임에 저를 가게끔 해준 영화가 있어요. 북클럽이라고. 아, 네, 북클럽. 예, 북클럽이라는 영화를 보고 사실 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성 결여 인물이어서 누구랑 같이 뭐 이렇게 모임을 하거나 이런 걸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북클럽 같은 걸 하나 하고 싶다, 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영화가 이제 북클럽이었고요. 그래서 그 북클럽이 혹시 최근에 나온 영화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 예.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맞아요. 모티브로. 예, 예. 그래서 이 북클럽을 보고 사실은 그렇게 예, 계기가 됐던 거구나. 예, 독서 모임에 제가 갈 용기를 사실 주게 했던 부분도 있어요. 작가님, 감독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 감독님을 만나게 해준 네 그런 영화들 저는 바그다드 카페. 그렇죠. 이 영화 보면서 누구나 다 맞아요. 떠올리는 게 네. 바그다드 카페죠. 심지어 왜 오프닝 장면이 예. 이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의 오프닝 장면이 약간 바그다드 카페의 오프닝 장면하고도 살짝 겹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마주가 아닌가 뭐 이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거 오마주 같은데.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지만 네, 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왠지 예. 보는 관객 입장에서 이거 예. 오마주 같아 예. 그 생각하면서 봤던 것도 있고 그런 기억들이 좀 있기는 하네요. 저는 사실 조금 좀 현대로 오면은 히든 피겨스나 헬프 또 모나리자 스마일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여성 영화라고 부르긴 좀 애매한데 진짜 사실 여성 영화는 조폭 마누라 아닙니까? 신은경 씨 나왔죠. 그렇죠. 저는 사실은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참 세상에 많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럼 신은경 씨 나왔던 영화가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조폭 마누라. 네. 네. 정말 주옥 같은 영화들이 많았던 네, 과거의 기억들이 막 자꾸 떠오르네요. 네. 이 영화를 의외로 저희 세대에서는 아마 못 본 언니들도 많을 것 같고 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의 1, 20대는 더더욱 모를 그렇죠. 수밖에 없는 영화라서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는 영화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그래서 조금 정리를 했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에블린이라는 이제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의 여성이고요. 근데 뭐 늘 다 그 나이에 그 정도 되는 그 이제 생활을 하는 여자들이 다 그렇듯이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주부고 또 그 당시 남편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좀 와이프를 무시하는 그런 성격의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 에블린이 이제 남편을 따라서 그 남편의 친척 어르신이 있는 요양원을 가서 우연히 만난 어느 할머니, 니니라는 할머니를 통해서 옛날 그 어느 그 있지라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블린이 점점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변화해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서 있지와 루스라는 그 두 명의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풀어가는 이야기 또 세상을 향해서 맞서고 대응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쭉 영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블린은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있지와 루스 그리고 니니 할머니와 에블린 이 네 명의 여자가 주인공인 그런 영화. 그래서 여성 영화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 영화 그렇지만 또 살아가는 인간의 영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봤죠. 네,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원작이 있는 영화인지 몰랐어요. 네, 소설이 있죠. 네.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지 모르고 굉장히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설정이 조금 모호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그렸지? 이렇게 왜 모호하게 애매하게 그렸을까?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원작이 있는 거예요. 원작의 관계 설정과 이 영화의 관계 설정이 다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렸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가 돼가지고 아쉬움이 살짝은 있었던. 네. 또 원작을 따라가는 또 시퀄이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에블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에블린은 보니까 40대 후반의 네. 갱년기를 앞두고 있는 네. 그런 중년 여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영화만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온순하고 그리고 약간 유약한 이미지도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에블린이 그 현재 시점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이 보면 문센 같은 데에서 네. 결혼 생활을 잘하는 법에 대한 강좌를 듣는데 정말 1도 쓸모없는 강좌인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그 강좌에서 알려준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 요리를 굉장히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남편과 근사한 저녁을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오자마자 접시 하나 들고 TV 앞으로 가잖아요. 야구를 보기 위해서. 야구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구만도 못한 예. TV만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억압이라기보다는 무관심 속에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서 그런 외로움을 단 것으로 예. 달달한 음식을 손에서 놓지 못해요. 스트레스를 초콜릿이나 푼다라는 맞아요. 민영화에 끊임없이 군것질을 그럼에도 하죠. 불구하고 차라리 그걸 온전히 그렇죠. 좋아하면 모르겠는데 계속 살이 찌는 것을 또 스트레스 받아요. 첫 장면에 그 에블린이 등장할 때도 초코바를 먹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니니에게도 맞아요.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 에블린이라는 캐릭터, 이 캐릭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냥 봤을 때는 에블린은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진짜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 그냥 와이프, 하우스 와이프, 하우스 와이프. 예,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냥 적당히 친절하고 또 그렇다고 적당히 교양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순종적이지는 또 않아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뭐 하는 말들도 있고 그래서 좀 숨은 용기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잠재된 예. 그리고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진짜 전형적인 중산층 미국 중산층 여인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전형적인 중산층 여성이라고 하지만 다들 순응하면서 사실 살아가는데 문센 다니면서 내가 이 문센 다니면서 이 가정을 잘 꾸려 나가려고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뭔가 노력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저는 사실 기억이 남았던 게 거기서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서 가끔씩 속이 훤히 비치는 비닐옷을 입고 있으라고 했더니 그 비닐을 돌돌 말아서 서 있잖아요. 약간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되게 우습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긴 하지만 이 사람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구나. 그리고 약간 니니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도 사실은 그냥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넘길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자극점을 자기가 발견을 하고 또 변화를 시도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뭔가 자극을 받고 또 처음에 이제 시작 도입부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남편의 그 친척 할머니를 만나러 가면 그 할머니가 이 에블린을 너무 싫어해서 너무 천대하지. 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네. 하고 막 물건 맨날 집어도 그리고 재밌는 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 그 할머니. 어느 나라나 10월되는 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영화 내내 에블린은 그 할머니에 대한 불평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분은 원래 나를 싫어하고 그런 분이야라고 그냥 밖에 있으라고 그러면 밖에 있고. 같아요. 예. 네. 절대 불평을 하거나 웬만하면 실제 상황에서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너무 착해.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이야기조차 남편한테 네.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뭐 이런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남편은 이런 모양새고 또 여자들은 이래야 한다라는 게 좀 저변에 깔려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런 에블린의 성격 때문에 니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것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착하고 온순한 성품 때문에 보통 어떤 할머니가 와서 심지어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인데 맞아요. 와서 이러쿵저러쿵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는데 누가 끝까지 듣고 있어요. 예, 그냥 적당히 뭐 네네네 이러고 자리를 그러니까. 피하거나 이럴 텐데. 근데 저는 사실 이 에블린의 모습이 꼭 비단 이 시대의 어머니들의 모습 같진 않고 지금도 충분히 이런 모습들이 많죠. 네. 대부분이 사실은 또 그렇고요. 저희 어머니들 세대가 사실 같은 세대 아닌가요? 예, 80년대 영화니까. 그쯤,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캐시 베이츠 연기를 캐시 베이츠. 네. 저는 사실 깜짝 놀랐던 게요. 안 변해요. 지금 모습이랑 그때 모습이랑 사실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크게 그쵸?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기는 사실은 뭐 다들 너무 잘하는 걸 아시니까. 근데 연기가 사실 우리 미저리에서 사실 가장 기억이 남잖아요. 근데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와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라는 사실 깜짝 놀라고 봤는데 그 연결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미저리의 그 여주인공과 염색 하나 했을 뿐인데 그럴 법해요. 연기가 완전 톤이 달랐는데 맞아요. 그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이 멋있더라고요. 이런 게 배우지. 그런 생각하면서 연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런 에블린이 이런 답답한 에블린이 니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변화해 가거든요. 그 변화의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혹시 어떤 장면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또 통쾌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마트 주차장에서 그거는 정말 차 6번 박는 차로 그리고 그 내용 기억나세요? 이 나이가 들어서 보험도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얼마든지. 왜 그 젊은 여자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젊고 잽싼 사람이 임자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딱 받아치는 멘트.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안 늙냐. 이 부분이 그때 옛날에 이제 초반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봤을 때 느낌이랑 이제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더 와닿는 거 보면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어요. 저도 그 장면 너무 좋았는데 차 안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내용을 모르는 언니들을 위해서 이 에블린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인물이 계속 뭔가 억눌리고 억압받는 그런 일상을 보내다가 처음으로 자기가 대항을 하게 되거든요. 상대에게 어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감정을 서슴지 않고 풀어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주차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잽싸게 다른 젊은 여성들이 탄 차가 주차장으로 탁 들어가 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차를 들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심지어 6번이나. 네, 그러면서 이제 기분을 풀어내는 건데, 화를 풀어내는 건데, 저는 이 장면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표정이 변화가 확 돼요. 그 후진 기어를 넣기 직전에 계속 찡그리고 있다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은 표정을 짓고 있다가 갑자기 확 웃으면서 도한다. 네. 외치면서 이제 들이받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거기서 에블린이 이제 정말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나 봐.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 감정의 변화를 너무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영화 한번 보면은 그냥 그 2시간 안에 이 에블린이 이렇게 쉽게 변한 게 사실은 공감이 안 되는 사실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 충분히 사실은 풀어내지 못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갑자기 그 니니의 말만 듣고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변했는데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싶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장면이라기보다는 이 에블린이 변하면서 그 본인의 스타일링이라든지 말투 자체가 다 달라져요. 네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할 때 또박또박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그 나중에 그 얘기하잖아. 절대 안 된다라는 절대라는 말을 안 맞아요. 좋았어요. 저도 사실 그 기억이 남네. 네, 진짜 좋았어요. 저도 그 장면도. 장면에서 통쾌하게 바라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한다라고 외치는 그런 단어의 등장이었잖아요. 이 토한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니니와 이치는 결국 동일 인물이에요.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래서 이치가 젊은 시절에 자기를 가리키는 약간 별명처럼 쓰기도 하고 마치 어떤 것들을 시작할 때나 해방감을 맛볼 때나 뭔가 도전할 때 쓰는 그런 단어로 구호처럼 같은 아마존 여전사의 이름을 복수의 여신이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쵸.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에 답을 미리 해주셨네요. 토한다는 과연 이치와 그리고 에블린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일종의 구호 같은 느낌이었고요. 아마 뭐 이제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쉽게는 머리맡에 뭘 써붙인다든지 자기의 인생 뭐 용어나 아니면은 그런 한귀절 이런 걸 써붙인다든지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주술 같은 이치한테는 그런 주술의 개념이 있지 않았을까. 이치는 사실은 제가 보는 이치는 굉장히 여리고 상처가 많은 아이인데 저는 이 강하다기보다는 여리고 상처가 많은 아이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좀
이겨내기 위해서도 이런 구호가 구호가 필요했고 항상 뭔가 특히 자기의 용기를 내야 하는 그 타이밍에는 반드시 이 말을 외쳤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있지가 토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에서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상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에블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지는 토한다예요. 에블린한테는 토한다. 에블린한테는 저는 사실 이 토한다라는 건 성경 같은 게 아닐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의미가 있네요. 네네네네. 혹시 그러면 두 분에게 있지와 에블린의 토한다 같은 에블린에게의 토한다 같은 그런 의미로 쓰는 구호나 단어 같은 거 있으세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니 뭐 그렇게 뭔가 파이팅을 하기 위한 구호는 없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게 이런 파이팅이 아니어서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말이 진인사 대천명이긴 해요.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맡긴다. 제 성향이다 보니 저는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좀 좋아하는 편이죠. 진인사 대천명. 네. 철롱님은 없으세요? 저도 뭐 구호 같은 거는 없는데요. 사실 이 토한다를 보고서 토한다를 한번 외쳐볼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앞으로? 네. 그런 생각 하셨구나. 감독님은 있으세요? 그런 구호가? 저는 근데 뭐 보통 되게 많이 쓰는 단어 있잖아요. 뭐 아싸 뭐 이런 거나 그리고 우리 좀 너무 옛날이긴 한데 한참 광고에서 그 델몬트 오렌지 주스 광고에서 따봉 맞아 이거 또 세대가 들켰네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뭐 어느 개그우먼의 그냥 휴먼 다큐 같은 걸 보게 됐었는데 그 젊은 개그우먼이 이제 좀 어렸을 때 좀 어렵게 자라고 했던 개그우먼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말버릇처럼 이길 거야가 있더라고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좀 짠하긴 했는데 이 토한다 이걸 보면서 갑자기 그 개그우먼이 좀 떠올랐어요. 항상 말버릇처럼 어떤 뭐 상황이 닥치거나 좀 눈물이 나거나 이럴 때도 이길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좀 짠하기도 하면서 이 토한다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물론 에블린이 외치는 토한다가 훨씬 파워풀하고 그렇죠. 그 느낌이 토한다. 훨씬 더 이 느낌이 좀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구나. 이길 거야. 저도 하나 있긴 한데 뭔데요? 가자. 진짜 이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제가 왜냐면 장시간 밖에서 촬영을 하거나 그리고 편집을 하거나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는 늘 저한테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거. 가자. 계속 일어나서 가라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쵸. 집에 가 쉬고 싶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저한테 주문을 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네. 그래서 에블린의 토한다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질문이 갑자기 떠올라서 드렸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크게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세 줄기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19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를 살아가는 니니와 에블린의 이야기.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있지와 루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시대 안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 크게는 이 세 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좀 짚어갈 텐데 먼저 있지와 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있죠. 있지와 루스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인물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암시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것도 현정님의 정리를 한번 있지와 루스는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인물들인가요? 있지는 그냥 이제 미국 그 지방의 농장주의 이제 막내딸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귀여움도 많이 받고 이렇게 자라서 여자아이지만 뭐 치마를 입은 치마를 안 입으려고 굉장히 하고 소년 같은 소년같이 자란 그리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였고 루스는 그리고 이제 그 있지를 굉장히 예뻐한 모든 가족들이 예뻐하지만 특히 엄청나게 사랑하는 오빠가 있었고 버디라는 그리고 이제 루스는 그 오빠하고의 그 약간의 로맨스가 좀 있을 뻔한 썸이 있을 뻔한 그런 버디가 루스를 좋아했죠. 그리고 루스도 버디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본인도 좋아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저는 기억에 남는 씬인데
이 오빠가 그 루스의 바람에 날아간 모자를 주우러 철길로 내려갔다가 철로에 다리가 끼어서 다리가 끼어가지고 근데 그 두 여자 이 사랑하는 두 여자가 위에 다리에서 보고 있잖아요. 빨리 빼라고. 근데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 짓는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저는 그 두 여자가 위에 있고 밑에서 그 다리를 빼려고 철로에서 하고 있는 그 씬이 가장 남았어요. 이상하게 가장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 두 여자의 운명적인 어떤 행로가 시작되는 지점이 거기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그렇게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거기서부터 뭔가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시작되는 이찌와 루스의 운명이 시작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뭔가 그 비슷한 그 안에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소울메이트? 그렇죠. 왜냐하면 이찌도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대상이 버디라는 자신의 오빠였고 루스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대상이었는데 동시에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그런 상실감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들을 잘 연출을 했는데 이게 또 원작이랑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 설정은 원작이 없었던 설정인데 이것 때문에 조금 그 루스의 캐릭터가 좀 더 이성애자로 그려지는 이 사람은 그냥 남자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찌라는 캐릭터의 따뜻함에 이끌려서 이렇게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형태로 좀 착각하게 만드는 설정이 영화에서 이 설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똑같이 이찌한테도 그런 설정이 나왔던 게 또 결국 루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서 결혼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들도 나왔나요? 그렇죠. 원작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뭔가 동성애라는 코드를 영화에서 지우기 위해서 이런 설정을 넣었는데 이 장면이 마침 얻어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뭐 혹자는 평에 보면은 그 이제 이찌가 루스를 위해서 벌꿀을 따잖아요. 벌을 따서 이렇게 담아주는.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동성애적인 코드로 보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느낌 받긴 했어요. 네. 하늘에 별도 따다줄게 그런 느낌이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아까 그 철길에 발이 껴서 죽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그 전에 그 전 장면에 키스씬이 나오잖아요. 루스하고 버드하고. 근데 그 키스씬 할 때 그 혹시 보셨나요? 우산으로 가리고서 키스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약간 기차에 치일 때도 사실 그 장면은 상상에 맡기도록 바로 넘어가잖아요. 저는 그 촬영 기법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셨구나. 너무 깔끔하고 이게 사실은 오히려 더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줬던 장면 같아요. 더 아름답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키스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그냥 그 촬영 기법이 좋았어요. 촬영 기법. 전문적이야. 혹시 그럼 비교가 없는? 셜록님이 보는 이찌와 루스는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찌는 뭐 토한다예요. 그냥 시대적인 반항이라고는 안 하지만 반항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시대 여성 상가는 정반대의 인물로 일단 설정을 해놓은 것 같고 루스는 뭐 그 시대 전형적인 미국 남부의 보수적인 여성상인데 또 나중에 보면은 또 모두의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당하게 이찌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걸 보면은 또 굉장히 용기 있는 여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털털한 소년 같은.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보니까 이찌가 자신의 성적 취향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런 걸 덜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그려지긴 했는데 왜 저렇게 왜 저렇게 됐나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죠. 멀쩡한 집안의 교수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찌는 좀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그런 캐릭터로 보여졌다면 루스는 좀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사는 셜록님이 보셨던 것과 비슷하게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변화시키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유심히 지켜봤던 것 같고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혹시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장면 중에 인상적이었던 저는 사실은 이게 동성애냐 아니냐 사실 영화만 보고는 모르는데 이거는 사랑이다라고 확신했던 장면이 하나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그 카페 주방에서 음식을 가지고 서로 얼굴에 묻혀가면서 장난을 막 치는 장면 기억나세요? 사실 저는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게 웃기고 재밌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하나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당연하지. 감독님하고 있는데 그 감독님 얼굴에 갑자기 얼굴 묻히면 이게 미쳤나. 버럭. 그런 거 보면서 뭔가 그 장면에 세상의 모든 행복함이 다 담겨 있는 걸 보면서 아 얘네들은 사랑이다. 좀 그 장면이 기억이 남아요. 그 장면도 맞아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동성애를 대놓고 다루고 있진 않은데 사실은 이 감독이 뭔가 이 장면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이거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현정님은 인상적이었던 두 저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 가장 그게 가장 사실은 저한테는 좀 딱 이렇게 스틸로 남는 장면이긴 했어요. 그 철로 위에 서 있는 그 장면이 스틸로 남는 장면이긴 했고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이치가 그 결혼한 루스를 찾아가잖아요. 네. 찾아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오고 하는 그 씬에서 조금 저는 오히려 거기서 좀 이 사랑에 대한 어떤 좀 갈증이나 뭐 애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 장면에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평에서 했던 그 벌꿀을 따서 이거는 사실 저는 거기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동성애 느낌을 저는 거기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동서양의 차이일 수도 있고 제가 봤던 그 평은 이제 뭐 그 미국 쪽에서 그 장면을 감독이 좀 동성애 부분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했다는데 저는 그거는 좀 저는 그 장면은 그냥 그 두 사람의 성격이 정반대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씬 같았어요. 되게 조심스럽고 한쪽은 굉장히 저돌적이고 아 근데 그 장면 진짜 그렇게 찍은 건가? CG 아니었죠? CG이지 않을까요? 벌이요? 네. CG는 아닌 거 같고 그러니까요. 네. 너무 CG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찍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를 배우가 어떻게 찍었지? 와 엄청나다 용기가. 입금이 엄청 셌을 거예요. 진짜. 출연료가 높았을 거라는. 근데 저는 그 앞에서 루스와 이치가 오빠의 죽음 이후에 한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이치의 엄마가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루스한테. 얘 좀 바꿔보라고. 맨날 밖으로 나돌아다니니까 와서 얘 좀 사람 좀 만들어줘라고 해서 오는데 그 이후에 두 사람이 같이 그 하루를 보냈나? 기차를 타요. 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는 아무튼 식료품들, 네. 식료품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이거를 이치가 밖으로 막 던지니까 흑인들이 막 쫓아오면서 네, 루스가 도대체 왜 얘는 이러고 있나 봤더니 이걸 사람들한테 먹기 힘든 뭔가 형편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루스가 자기도 같이 동참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나? 그 루스의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이치가 파티를 열어주잖아요. 자기 이제 약간 양아치 무리들 서프라이즈 노는 사람들 그런 노는 사람들 모아놓고 파티 열어주는데 그때 처음으로 막 야구도 하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이러면서 처음으로 루스가 해방감을 느꼈다. 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처음이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뭔가 이 두 사람의 약간 애틋한 감정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루스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되게 내재되어 있는 용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에블린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이치를 통해서 맞아요. 에블린이 변화했듯이 이치를 통해서 루스가 변화하기 시작한 모습 네, 그런 모습들을 제가 처음으로 발견했던 장면이 그 장면이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동네 친구들하고 파티를 해주는 장면에 이제 루스를 데려가는 걸 보면서 또 떠올랐던 거는 타이타닉에 디카프리오가 그 여자 주인공을 그 아래층에 그 서민들이 춤추는 곳으로 데려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놀게 하잖아요. 그 장면 보면서 그게 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그런 것들도.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영화에서는 조금 모호하게 근데 이게 뭐 아예 어떤 자매나 우정이다라고 보기에는 그 선을 좀 넘은 것 같고 그렇다고 이 둘이 사랑하는 사이 약간 뭐 연인이었어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두 사람을 이성애자로 좀 그렸던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이제 어찌 보면 셜록님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느낀 아쉬움은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캐치해내려면 내가 이
워너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번역본을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감정의 언어들인지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정말 네이티브였으면은 저들이 하는 언어의 밀도나 그런 뉘앙스를 통해서 저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조금은 더 좀 가깝게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네이티브 있었어요. 스피커이신 네, 셜록님은 어떻게?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모호함을 영화에서 그려냈잖아요. 관계 자체에. 네. 근데 영화에서 사실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서로 사랑이라고 보여줬으면 이 영화의 이 느낌이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사실 저는 책을 보기 전에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사실은 아름다운 게 아닐까. 뭐 이것은 우정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럼 보는 사람이 뭐 결정을 하는 거겠죠. 가장 이상적인 관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간 이 둘의 관계가 사실은 뭐 에블린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사랑이라고 표현해서는 너무 설득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죠. 맞죠. 뒤에. 근데 그러면 좀 뺐어야 될 설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루스가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봐? 그게 나오잖아요. 루스가 결혼을 했어. 그래서 난 다신 그녀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뭐 이런 설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뉘앙스만 남겨놓는 거죠. 감독이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책을 아직 못 읽었는데 책으로는 근데 그 원작에는 이찌와 니니가 동일 인물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설정 때문에도 더 억지스러워졌어. 그러니까 근데 이걸 동일 인물로 놈으로써 어떤 그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좀 더 덜어냈죠. 풀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아마 감독이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이게 벌써 한 뭐 20년이 훨씬 넘은 영화니까 그 당시에 이거에 대한 표현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엔딩이 너무 아쉬운 게 니니와 이치가 동일 인물이 되는 바람에 이치는 그냥 스트레이트 돼버렸어. 그냥 아들을 낳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잘 30년 동안 얘를 케어하면서 살다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갑자기 묘지로 가는데 루스의 묘지를 오빠 버디 옆에 묻어뒀어. 그러니까 이 감정은 뭐지? 도대체 꿀벌의 연인이라며 왜 이 감정은 뭔 거야? 갑자기 엔딩에서 그런 생각이 좀 자기적이다. 그렇죠. 근데 뭐 드라마적인 요소가 또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드라마로 이해를 했다. 뭐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동성애나 이런 거로 너무 가둬버리면은 사실은 많은 게 글로 매몰돼 버리고 나머지 실제 여기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어떤 그 인간의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가 어려웠을 테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적당한 선에서 그냥 좀 마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막 2020년에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지금은 사실 더 딥하게 아니면 더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때는, 너무 조심스러웠다. 그때는 좀 그렇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줄기 우리가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사건의 큰 줄기가 하나 있어요. 루스의 남편? 루스의 남편이 프랭크 베넷 실종 사건이 시작부터 중간중간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루스에게는 정략 결혼을 했던 대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남편이 굉장히 스윗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매일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말 생 양아치 남편이었고 어느 정도까지 양아치냐면 임신해 있는 루스를 계속 패고 계단에서 밀어서 굴러떨어뜨릴 정도의 잔인한 남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심한 인종차별주의자 KKK. 와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KKK 단원이었죠. 그래서 이 남자가 어느 날 실종이 되는데 그 실종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이유였죠? 이 아들을 찾으러 루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프랭크의 아들을 낳은 거죠. 사실 그렇게 매일 폭력에 시달리는 루스를 이치가 가서 데려오잖아요. 이치가 오빠랑 가서 이제 빅조지라는 흑인과 같이 가서 루스를 빼내오는 거죠. 빼내오고 그리고 루스가 나와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찾으러 프랭크가 계속 오는 거죠. 루스를 이제 처음에 루스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아들을 찾아가겠다고 계속 오는데 어느 날 밤에 진짜 아들을 찾으러 왔는데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종이 아니라 살해를 당했던 거고 그 설정이 지금 봐도 좀 끔찍한 게 바베큐를 만들어 버렸어.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영화에는 안 나오잖아요. 제일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네, 마지막에 나오죠. 그 바베큐를 열심히 먹고 있는 백인 남성들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꼭 바베큐가 아니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한다라는 설정을 소설에서도 똑같이 넣었고 영화에서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뭐였을까? 갑자기 여기서 확 스릴러로 바뀐 거예요. 좀 뜻밖이었어요. 근데 스릴러로 느끼셨나요?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그 설정 자체가? 통쾌하긴 한데 이제 이게 좀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게 그냥 어디 묻었거나 뭐 토막을 내서 묻었거나가 아니라 같은 생각입니다. 네, 음식을 해서 그걸 누군가에게 어쨌든 먹게 했다라는 그게 물론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암묵적으로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저 사람을 음식으로 만들었나 보다. 그리고 몇 장면이 좀 끔찍한 장면이 있는데 그 왠지 프랭크일 것 같은 그 고기를 발라내는데 딸이 쳐다보고 있어. 맞아요. 괜찮아요. 딸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표정이 되게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오묘한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프랭크의 살해라는 게 사실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필요한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방식에 대해서 사실 저는 뭐 통쾌함을 떠나서 이게 엄청 심각하고 엄청 약간 스릴러 같고 이런 느낌을 전혀 못 받게 너무 해학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되게 재밌고 사실은 이 프랭크가 이 흑인 빅조한테도 사실은 뭔가 도 그렇고 그 노숙자 있었잖아요. 프레드인가요? 그 사람도 사실 몰래 루스를 타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루스하고 이지한테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다 공동의 장애가 되는 요소인데 이 사람이 없어짐으로써 나머지 캐릭터들이 더 끈끈하게 비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끈끈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필요했던 설정이었던 것 같고 비밀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죠. 진짜. 그렇죠. 또 그 바베큐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유명한 또 대사가 하나 나왔죠. 모든 비밀은 소스에 있다라는 그런 단어도 나왔고 이게 뭐 사실은 살인이라고 넣었지만 이게 너무 살인이라는 느낌을 못 받을 정도로 크게 부각이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건 뒤에 이지하고 루스가 뭐 얘가 정말 죽였을까라는 뭐 의심이라는 그런 관계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갖고 너무 좋았던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설정이었다. 저는 그 시대가 얼마나 끔찍한 시대였는지를 대변하는 그런 장면인가 싶기도 한 게 이 사람을 토막내서 죽이지 않고 정말 그 증거를 아예 없애지 않고서는 이들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던 그런 걸 반대로 좀 역설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잔인하게 묘사했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면서 그 뼈다귀는 어떻게 없앴을까요? 뼈는 이제 개를 줬겠지. 개나 소나 돼지나. 그랬나?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긴 해요. 전체적으로 뭐 좀 따뜻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만 굉장히 갑자기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충격적이고 좀 어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뭐 너무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그 부분이 딱 그런 씬이긴 하죠. 그러니까요, 진짜. 한편 다행이라는 생각도 안 들으셨나요? 물론 이제 그 주인공이나 이들의 빙의가 되면은 당연히 안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한 사람 없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들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네. 연장선에서 하나의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이치와 빅조지의 재판 장면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프랭크의 차가 휘슬스탑 근처의 강가에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살인 용의자로 이치와 빅조지가 지목이 되잖아요. 그리고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여기서 이치가 믿지도 않고 괴롭히기만 했던 교회 목사가 위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일 줄 알았는데 그 목사의 위증으로 재판이 모든 게 다 판결이 끝나죠. 네.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것도 원래 원작에서는 지금 이 영화에서는 루스가 재판을 받을 때 나오잖아요. 증인으로. 그리고
검사가 막 질문하잖아요. 루스를 거의 굉장히 막 콕콕 찌르는 질문들을 네. 하잖아요. 근데 원작에서는 루스가 죽은 뒤에 재판을 하게 된대요. 아,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루스가 죽은 네. 뒤에 재판을 하게 된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찌 보면은 사실 영화적 재미 때문에 이런 이제 첨예한 질문이 오가는 영화적 재미 때문에 루스가 재판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영화 감독의 선택이라면 원작은 또 그게 아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영화가 더 저는 더 영화의 맞는 설정이 더 더 극적이기도 네. 하고요. 사실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네. 근데 아마 지금은 뭐 아니지만 그 당시 미국에서 그 성직자가 가진 힘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신뢰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아마 이 모든 상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성직자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선서할 때도 성경에다 선서한 게 아니라 다른 책에다 선서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랬죠. 네.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사실 이거 보면서 이게 사실 이 사회 자체가 기독교의 사회잖아요. 기독교 네. 사회. 근데 목사라는 어떤 사회적인 장치 타이틀을 내세워서 장치로 기독교는 정의의 편이다라는 인식도 줄 수 있고 또 이제 사회적인 약자나 비관습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이들에 대한 또 사회적인 포용, 약간 이런 걸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계속 시대상을 보게 됐는데 백인, 남성, 기독교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릴 수 있었구나. 그런 시대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심지어 그 배심원들도 다 백인 남성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재판관과 판사, 검사까지 다. 그리고 판사는 이 목사의 증언 하나만 듣고 그 검사한테 호통을 치잖아요. 왜 너는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게 만드냐고. 이거 그냥 이렇게 판결 내리라고 무죄로. 그런 거 보면 진짜 무지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여기서 또 하나 알게 되는 건 그래 어느 시대나 인맥이 제일 중요하다. 그치 그런 것도 있죠. 인맥이 중요하다. 뭐 이 소설의 작가의 고향이 엘라베마인데 네. 이 워낙 그 흑인 극보수죠. 네. 아주 인종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던 네.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마 보고 뭐 잘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도 보셨어요? 하퍼리. 네, 같은 배경이 같죠. 네, 그러니까 같은 고향에서 보니까 열 몇 살 차이더라고요, 두 분이.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 엘라바마주 출신의 작가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앵무새 죽이기도 생각났어요. 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다. 정말 여기서 이 시대에 살았던 흑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시대에는 살짝 다르지만 타임 투 킬도 생각이 났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흑인 여자애가 죽는데 그 변호사가 산드라 블록이었죠. 얘기하는 게 이 죽은 아이가 백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갖고서 이제 판결이 다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끔찍한 시대였다. 그래서 작가와 감독이 이 설정을 또 디테일하게 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라고. 그리고 감독도 백인 남성이었잖아요. 네. 보라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짓을 저질렀는지 보라고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되게 보면 좀 과하게 연출하긴 했잖아요. 사람들 우습게 그렸죠. 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봤고 그리고 저희가 제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프라이드 그린토마토. 그렇죠. 굉장히 생소한 제목. 그리고 보통 외국의 영화들이 우리나라로 수입돼서 들어올 때 의역을 하잖아요. 이 제목을. 근데 그대로 썼거든요. 의역을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찾다 못 찾았을 것 같아요. 뭐 제주도에서 먹는 성게 미역국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이런 요리를 미국에서 즐겨 하나요? 이게 사실은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미국 남부 쪽에서 에피타이저로 먹는 약간 소울푸드라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뭐 소울푸드라는 말은 하더라고요. 그게 궁금했어요. 왜 제목을 이 제목은 소설도 이 제목으로 그대로 출간이 됐었고 그걸 그대로 영화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왜 픽했을까? 작가와 감독은. 그냥 이제 아까 소울푸드란 말씀하셨는데 이 소울푸드라는 건 사실 이제 누구나 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소울푸드는 뭐 이렇게 복잡한 요리거나 화려한 요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저 같은 경우는 김칫국이거든요. 엄마가 늘 해주던 김칫국이 저한테는 소울푸드인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지만
추억이 늘 있는 소울푸드는 결국 그냥 뭐 음식 때문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맞아요. 그 안에 이야기가 있어서 결정되는 게 소울푸드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아마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거기다가 원래 원 제목은 또 뒤에 이제 휘슬스탑 카페라는 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과 음식 딱 추억을 떠올리고 이 뭔가 기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딱 붙어서 이 제목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는 아마 이 개념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 기억, 추억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나라로 치면 뭐 파전, 김치전 이런 느낌인가? 저한테는 강된장. 감독님 어떠세요? 아 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쌀국수인 것 같아요. 쌀국수를 자주 드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제목 보면 생각했던 게 이 휘슬스탑 카페라는 공간에서 사실은 그 시대의 약자들은 흑인, 네. 뭐 코드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동성애자, 네. 또 노숙자 이 모든 약자들을 사실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랑도 주고받고 평등하게 친구가 되잖아요. 이런 공간에서 너무 이렇게 소울푸드인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서 뭐 서로 상처를 치유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약간 어떤 이상형의 공간을 그려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것 같은데 포장을 잘했나요? 네. 네, 저도 비슷한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린 토마토. 그러니까 뭔가 풋풋하게 상큼하게 뭔가 이렇게 튀겨지는 그런 요리를 생각했을 때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생기를 나눠주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제목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잘 지은 것 같다. 공교롭게 이렇게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작품 2개가 다 제목이 이뻐요. 키친. 그러네요. 키친과 프라이드. 혹시 제목 보고 그러신 거 아닌가요? 너무 좋네요, 진짜. 네, 저희 알차게 할 시간을 네, 꽉 채운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네 저희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으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그냥 뭐 어렵게 생각 안 했고요. 그냥 저는 이 영화의 한 줄로 그냥 얘기를 한다면 연대의 힘 그리고 의리의 여성들 이렇게 연대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의리의 여성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 영화를 딱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닐까. 비슷한 생각을 저도 합니다. 네. 저는 더 짧게 했습니다. 자, 언니들 토한다. 정말 짧죠?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토한다를 나만의 토한다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네. 이 맥락은 지난 시간에 했던 미카게의 키친을 찾는 것처럼 우리만의 토한다를 찾아서 뭔가 용기를 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토한다를 좀 찾아보자. 그런 생각을 저도 같이 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책, 인생 영화와 함께한 살롱 어떠셨나요? 사실 오랜만에 좀 그 예전의 기억들을 많이 호출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저 혼자 보고 저 혼자 느끼고 끝났을 상황을 이제 이렇게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면서 또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또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확실히 개인적으로. 나누면 더 커지는 것 같긴 해요. 생각들이. 예, 그리고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또 이 이야기를 지금 두 분하고 저하고도 약간 연배 차이가 있는데 더 어린 친구들이 또 보고서 나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가 어떨지에 대한 궁금하다. 기대도 있어요. 정말 그 10대, 기대도 20대 생겼어요. 친구들과 예.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또 다를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들이 또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이 차이 나는 연배 친구들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좀 네, 생겼던 10년 뒤면 제 조카가 이제 10대가 되니까 그때 한번 데려다가 얘기를 좀 네. 갤러리로 참여해주신 네. 셜록님 어떠셨습니까? 저도 약간 말씀하셨듯이 대표님 추천해주신 2 작품 제가 사실 키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억이 사실 안 좋았던 작품이었는데 너무 추억을 소환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특히 영화는 저도 사실 인생 영화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너무 좋아했던 작품이고 저도 너무 좋았어요. 일단 그 시대에 저의 모습을 한 번쯤은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약간 그런 계기가 좋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까를 참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2주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신 현정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다시 도희 라떼님과 함께 조지 오웰의 1984를 가지고 찾아올 거고요.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다시 만나뵙겠습니다.